중국의 몰라. 10년 전만 해도 이 단어를 입에 올리면 무슨 소리야, 중국이 미국 초월한다며? 라는 반응이 돌아왔죠. GDP 세계 2위, 제조업 공장, 14억 인구의 거대 시장. 누가 봐도 21세기는 중국의 세기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6년 2월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은 끝없이 추락하고 지방정부는 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청년들은 일자리 대신 포기를 선택하고 있어요. 외국 기업들은 짐을 싸서 떠나고 미국과 유럽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중국 경제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는지 아주 상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중국 경제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부동산부터 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집이 아니거든요. 비유를 들어볼게요. 심장이 피를 온몸으로 보내듯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심장 역할을 해왔습니다. 건설 현장이 돌아가면 철강, 시멘트, 가전, 인테리어 전부 돌아가요. 수천만 명의 일자리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 심장이 멈춰버렸습니다. 2021년 헝다가 터졌을 때만 해도 정부가 수습하겠지 했는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2024년 초 헝다는 청산 명령을 받았고 한때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사였던 비구이 위안마저 디폴트를 선언했습니다. 헝다보다 더 안전하다던 회사가 쓰러진 거죠. 그 결과요. 2025년 말 기준 중국 70대 주요 도시 주택 가격이 최고점 대비 평균 25% 이상 폭락했습니다. 감이 안 오시죠? 10억짜리 아파트가 7억 5천이 된 겁니다. 2억 5천이 증발한 거예요. 전국 평균이 그렇고 지방 중소도시는 반토막 난 곳도 수두룩합니다. 진짜 문제가 뭐냐면요. 중국 일반 가정 재산 중 부동산 비중이 한때 70%였어요. 열의 7이 집이었다라는 겁니다. 20년 넘게 집값은 절대 안 떨어진다라는 신화가 있었거든요. 정부가 떠받쳐주니까 대출 끼고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이 25% 날아간 겁니다. 경제학에서 이걸 역자산 효과라고 불러요. 사람들이 재산이 줄었다고 느끼면 지갑을 닫는다는 겁니다. 당연하잖아요. 집값이 3억 빠졌는데 외식하겠어요? 여행 가겠어요? 안 합니다. 최대한 아끼고 대출이나 갚자는 심리가 되는 거죠. 이게 지금 중국 전체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도시에 사는 9억 명 대부분이 지갑을 닫아버린 겁니다. 한마디로 중국 경제의 심장이었던 부동산이 멈췄고 그 충격이 모든 가정, 모든 산업으로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부동산 얘기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바로 지방정부 부채 문제입니다. LGFV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지방정부 부채 조달 기구예요. 원래 중국 법상 지방정부는 직접 채권 발행이 어려웠거든요. 근데 도로도 깔고 신도시도 개발해야 하니까 편법을 썼습니다. 회사를 하나 만들어요. 겉보기엔 민간 기업인데 실제로는 지방정부가 100% 소유한 회사. 이 회사가 대출받거나 채권을 발행하면 장부상 기업 부채로 잡혀요. 꼼수죠. 문제는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겁니다. 2026년 초 현재 이 숨겨진 부채 규모가 약 100조 위안, 미국 달러로 14조 달러예요. 한국 1년 GDP가 약 1.7조 달러거든요. 중국 지방정부 숨겨진 빚이 한국 GDP의 8배가 넘습니다. 이 돈 상당 부분이 부동산 개발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부동산 시장이 박살났잖아요. 이 빚을 어떻게 갚죠? 못 갚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가 특별 채권을 발행해서 지방정부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어요. 쉽게 말해 빚 돌려막기입니다. 근데 이게 무한정 가능하겠어요? 그 부담이 지금 국유은행으로 전가되고 있습니다. 중국 4대 국유은행, 공상은행, 건설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세계 자산 규모 1, 2, 3, 4위를 차지하는 거대 은행들이죠. 근데 이 은행들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은행은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차이로 먹고 삽니다. 이걸 순이자 마진, NIM이라 해요. 건강한 은행은 NIM이 2% 이상인데 중국 4대 은행은 1.5% 미만으로 떨어졌습니다. 사상 최저치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요?
정부가 금리를 낮추니 대출 금리가 떨어지고 부실 대출로 돈을 떼이고 지방정부 빚을 저금리로 갈아타게 해주느라 수익이 깎인 거예요. 은행이 돈을 못 벌면 새 대출을 꺼리게 됩니다. 기업이 투자하려 해도 은행이 안 빌려줘요. 경제 전체가 돈 맥경화에 걸리는 겁니다. 심장인 부동산이 멈추고 혈관인 금융이 막히고 있어요. 자, 이제 좀 더 생생한 현장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뉴스에서 가끔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중국 어느 도시에서 버스 운행이 중단됐다. 가로등이 꺼졌다. 이런 기사들. 그게 지금 중국 곳곳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도시는 등급이 있어요. 베이징, 상하이 같은 데가 1선 도시, 광저우, 선전이 1.5선 정도, 청두, 항저우, 난징 같은 데가 2선, 그리고 그 아래로 3선, 4선, 5선 도시들이 있죠. 문제는 이 3에서 4선 도시들에서 터지고 있어요. 2025년 하반기부터 일부 도시에서 공무원 급여 지원이 일상화됐습니다. 공무원 월급이 안 나온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신호인지 아세요? 공무원은 어떤 나라든 가장 마지막까지 월급을 보장받는 사람들이에요. 정부가 존재하는 한 월급은 나오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 월급이 밀린다? 이건 지방정부가 거의 파산 직전이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일부 지역에서는 월급 대신 현물을 지급했다는 보도도 있어요. 쌀이나 식용유 같은 걸로 급여 일부를 대체한 거죠. 21세기에 그것도 G2 국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기 어렵지만 사실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지방정부 수입의 핵심이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토지 매각 수입이에요. 중국에서는 땅이 전부 국가 소유입니다. 지방정부가 개발업체한테 땅을 팔고 그 돈으로 이것저것 하는 구조였어요. 한때 지방정부 수입의 30에서 40%가 토지 매각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이 붕괴했잖아요. 개발업체들이 망하고 있는데 누가 땅을 사요? 토지 매각 수입이 2021년 대비 50% 이상 급감했습니다. 절반 넘게 줄어든 거예요. 수입은 반토막 났는데 지출은요? 오히려 늘었어요. 코로나 이후 사회 안전망 지출도 늘어야 하고 부채이자도 갚아야 하고 정기 부양도 해야 하니까 돈 들어오는 건 줄고 나가는 건 늘고 이러면 뭐가 되죠? 적자요, 적자.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버스 노선이 줄거나 아예 없어지고 가로등을 밤에 안 켜고 쓰레기 수거가 제때 안 되고 심지어 겨울에 난방 공급이 끊긴 곳도 있어요. 이런 게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중국 전역의 3, 4선 도시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공공 서비스가 중단된다는 건 정부가 제 기능을 못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중앙정부가 긴급히 자금을 수혈하고는 있지만 이게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솔직히 아무도 몰라요. 중국의 도시가 몇 개인지 아세요? 현급 이상 도시만 약 700개입니다. 이걸 다 살릴 수 있을까요? 부동산, 부채, 지방정부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돈을 찍어서라도 일단 막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돈으로 절대 해결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입니다. 2022년 중국 역사상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어요. 태어나는 사람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진 거죠. 이걸 데드 크로스라고 부릅니다. 생사의 교차점을 넘었다는 의미예요. 그게 벌써 4년 전 일입니다. 그리고 상황은 더 나빠졌어요. 2025년 출생아 수 사상 최초로 800만 명 선이 무너졌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비교를 해드릴게요. 2016년 약 1786만 명, 2020년 약 1200만 명, 2022년 약 956만 명, 2025년 800만 명 미만 추정. 9년 사이에 출생아 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겁니다. 이게 얼마나 급격한 하락인지 아세요? 인류 역사상 전쟁이나 대기근 없이 이 정도로 출산율이 급감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경제적 이유가 가장 커요.
집값은 비싸고 교육비는 천문학적이고 취업은 어렵고 아이 하나 키우는데 드는 비용이 중국에서도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미래가 불안한데 누가 아이를 낳겠어요? 그리고 가치관 변화도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결혼 안 해도 된다, 아이 없어도 행복하다는 인식이 급속도로 퍼졌어요. 특히 도시 여성들 사이에서요. 정부가 세자녀 정책을 허용하고 출산 보조금을 주고 육아 휴직을 늘려도 안 나아요. 왜? 근본적인 문제를 안 건드리니까. 집값이 여전히 비싸고 교육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고 취업은 여전히 어려우니까 여기에 고령화까지 겹칩니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6%를 돌파했습니다. 유엔 기준으로 65세 이상이 14% 넘으면 고령 사회, 20% 넘으면 초고령 사회라고 해요. 중국은 지금 초고령 사회로 질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무서운 건 속도예요. 일본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가는데 24년 걸렸어요. 중국은요, 절반도 안 걸릴 것 같습니다. 일본보다 2배 빠른 속도로 늙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왜 경제적으로 무서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일할 사람이 줄어들면 생산이 줄어요. 생산이 줄면 세금도 줄어요. 근데 은퇴한 노인들에게 줘야 할 연금은 늘어나요. 의료비도 늘어나고요. 돈 버는 사람은 줄고 돈 쓰는 사람은 늘고, 이러면 어떻게 되죠? 시스템이 붕괴합니다. 이미 중국 일부 지역에서는 연금 지급이 밀리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아직 전면적인 위기는 아니지만 10년, 20년 뒤를 생각하면 정말 암담합니다. 그리고 인구 문제는요, 지금 당장 뭔가를 해도 결과가 20년 뒤에나 나타나요. 오늘 태어난 아이가 일할 수 있으려면 20년은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출산율이 이 모양이면 2040년대 중국 경제는 상상하기도 싫네요. 자, 인구 문제 얘기하면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청년 문제입니다. 중국어로 바이란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한국의 M4 세대와 비슷한 건데 직역하면 썩어가도록 내버려둔다는 뜻이에요. 쉽게 말해 그냥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 개념으로 내권이라는 것도 있어요. 쓸데없이 치열한 경쟁을 뜻합니다. 다 같이 열심히 뛰는데 아무도 앞으로 안 나가는 상황. 러닝머신 위에서 다 같이 달리는 것처럼요. 중국 청년들이 이 두 가지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내권에 뛰어들어 죽도록 경쟁해 봤자 좋은 직장도 내 집도 못 가진다. 그러니까 아예 바이란, 포기하자.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2023년에 공식 청년 실업률이 20%를 넘기더니 갑자기 발표를 중단했어요. 통계 방식을 바꿔서 다시 발표했는데도 여전히 높고요. 현장 체감 실업률은 30%를 훌쩍 넘는다고 합니다. 셋 중 하나가 백수예요. 매년 1,000만 명 넘는 대졸자가 쏟아지는데 받아줄 일자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현상이 생겼어요. 풀타임 자녀라고 들어보셨어요?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님 집에서 집안일을 하며 사는 청년들이에요. 자조 섞인 유머인데 실제로 수백만 명에 달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은둔형 청년의 증가입니다. 아예 방에 틀어박혀 사회적 관계를 완전히 끊는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어요. 일본 히키코모리와 비슷한데 규모가 훨씬 큽니다. 이건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에요. 한 세대 전체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믿음, 내일은 오늘보다 나을 거라는 기대, 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건 이들의 저항 방식이에요. 거리에 나가 시위하는 게 아닙니다. 중국에서 그랬다간 바로 잡혀가니까요. 대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저항합니다. 결혼 안 해, 아이 안 낳아, 집 안 사, 소비 안 해. 이게 바이란의 본질이에요. 적극적 반항이 아니라 서극적 불복종, 체제가 요구하는 역할을 거부함으로써 시스템을 서서히 무력화하는 겁니다. 2억 명의 청년이 포기를 선택했다면 그 사회에 미래가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중국 내부 문제를 봤어요. 근데 밖에서도 문제가 터지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중국 경제 성장의 핵심 동력이 뭐였는지 아세요? 수출이에요. 세계의 공장으로서 전 세계 기업들이 중국에서 싼 인건비로 물건을 만들어 팔았죠. 아이폰, 나이키, 이케아, 뭐든지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근데 이 구조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트럼프 1기 미중 무역전쟁이었어요. 그때만 해도 협상으로 풀리겠지 했는데 아니었습니다. 바이든 때 반도체 제재가 시작됐고 첨단 반도체 장비와 기술 이전이 금지됐죠. 그리고 2025년 1월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됐습니다. 관세 폭탄이 진짜 터졌어요. 중국산 제품의 일부 품목은 60% 가까이 붙었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팔면 원가의 1.6배를 세금으로 내야 해요. 경쟁력이 있겠어요?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 관세를 때렸어요. 중국이 공들인 전기차 산업이 유럽 시장에서 막힌 겁니다. 기업들 반응은 탈중국 러시입니다. 애플이 아이폰 생산 일부를 인도로 옮겼고 삼성은 이미 중국 스마트폰 공장을 철수했어요. 일본, 한국, 대만 기업들 전부 빠지고 있습니다. 대신 어디로 갔냐고요? 베트남, 인도, 멕시코. 특히 멕시코가 대박을 쳤어요. 미국과 육로 연결해 USMCA 협정으로 관세도 없거든요. 중국에서 미국 보내면 관세 60%, 멕시코에서 보내면 0%. 기업 입장에서 뭘 선택하겠어요? 결과는요. 2025년 기준 멕시코와 베트남이 미국의 최대 수입국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중국의 세계 공장 지위가 무너지고 있어요. 외국인 직접 투자 FDI는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이후 3년 연속 순유출을 기록하고 있어요. 중국에 들어오는 자본보다 빠져나가는 자본이 더 많다는 겁니다. 돈이 도망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관세 문제에 더해서 인건비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데이터 규제와 반간첩법 강화로 외국 기업들이 불안해했어요. 게다가 중국 내수 시장도 얼어붙었잖아요. 부동산 폭락, 소비 절벽, 중국에서 팔 것도 없는데 굳이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메이드 인 차이나 시대가 저물고 있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것도 문제지만 더 근본적인 위기가 있습니다. 자원이에요. 중국은 엄청나게 큰 나라지만 인구 대비 자원은 부족해요. 특히 두 가지가 심각합니다. 물과 식량. 여러분, 양쯔강 알죠? 중국에서 제일 긴 강이에요. 이 양쯔강 유역에 중국 인구의 약 40%, 경제 생산의 약 45%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강이에요. 근데 이 양쯔강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이 반복되면서 양쯔강 수위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떨어지는 일이 잦아졌어요. 2022년에 한번 심하게 겪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강물이 줄면 뭐가 문제냐고요? 일단 수력 발전이 타격을 받아요. 중국 전력의 상당 부분이 수력에서 나오거든요. 특히 스촨성 같은 데는 전력의 80%가 수력이에요. 강물이 마르면 전기가 안 나옵니다. 2022년 여름에 실제로 스촨성에서 대규모 전력난이 발생했었어요.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고 에어컨을 끄라고 하고 40도 넘는 폭염에 에어컨을 못 틀어요. 이런 일이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조업 대국인 중국에서 전기가 모자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장이 멈춥니다. 생산 차질이 생기고 납기를 못 맞추고 손해가 발생하죠. 외국 기업들이 탈중국하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도 있어요. 전력 공급이 불안정하니까. 식량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중국의 식량 자급률은 약 65%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4억 인구가 먹을 식량의 35%는 수입해야 한다는 거예요. 콩, 옥수수, 밀 같은 곡물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죠. 주 수입원은 미국, 브라질, 호주 같은 나라들입니다. 근데 미국과는 지금 무역 전쟁 중이잖아요. 호주와도 관계가 안 좋아요. 정말 만약에 이 나라들이 중국에 곡물 안 판다고 하면 어떻게 되죠? 물론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지만 이건 잠재적 위험이에요. 식량을 무기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농지를 사들이고 남미에서 농업 투자를 하는 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식량 안보에 대한 불안이 큰 거예요. 물 부족 더하기, 전력 불안 더하기, 식량 의존, 세 가지 자원 위기가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가 이 지경인데 시진핑은 뭘 하고 있을까요? 권력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전례를 깨고 3연임을 했고 2027년 4연임을 노리고 있다는 게 중론이에요. 덩샤오핑 이후 권력 제한 시스템을 완전히 부숴버린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경제가 안 좋으면
정권 정당성에 금이 가거든요. 중국 공산당의 암묵적 사회 계약은 정치적 자유는 없지만 경제 성장을 보장해 줄게 였어요. 그 성장이 멈추면 계약이 깨지는 겁니다. 시진핑 정권의 해결책은 민족주의 카드입니다. 우리가 힘든 건 다 미국 때문이다. 서방이 우리를 견제하기 때문이다. 이런 서사를 계속 밀어붙이고 있어요. 경제가 어려울수록 대만 통일 얘기가 더 자주 나오고요. 외부에 적을 만들어서 내부 불만을 돌리려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근데 진짜 군사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충격적인 일이 연달아 터졌어요. 2023년에 중국 로켓군 지휘부가 대거 숙청됐습니다. 핵미사일 포함 전략무기를 담당하는 핵심 부대예요. 숙청 이유는 대규모 부패, 미사일 연료를 물로 바꿔치기 했다는 얘기까지 나왔어요. 핵미사일 담당 부대에서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026년 장유샤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이 전격 해임됐어요. 중국군 서열 2위, 시진핑 바로 다음입니다. 장유샤는 시진핑 아버지와 함께 혁명전쟁을 치른 장종신의 아들이에요. 붉은이 세대 동지로 시진핑이 가장 신뢰하던 측근이었죠. 1979년 중국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현역 최고위 장성이기도 했고요. 이런 사람이 갑자기 잘렸어요. 공식적 이유는 불명확하지만 군 부패 연루나 노선 갈등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시진핑이 자기 사람마저 자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사연임을 앞두고 걸림돌을 제거하고 있는 거죠. 로켓군 부패 이후 중국군이 실전 능력이 있느냐에 대한 의구심이 커졌어요. 장비는 많은데 실제로 굴러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거기다 서열 2위가 하루아침에 잘리는 군대에서 누가 장기 전략을 짜겠어요. 중국군은 1979년 이후 실전 경험이 거의 없어요. 40년 넘게 전쟁을 안 해본 군대입니다. 그나마 실전 경험 있던 장유샤마저 내보냈으니 그래서 중국이 대만 침공을 당장 감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역설이 생깁니다. 경제가 더 나빠지면 정권이 궁지에 몰릴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경제 위기를 전쟁으로 돌파하려 했던 사례가 많잖아요. 아르헨티나가 경제 위기 때 포클랜드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요. 군이 준비가 안 됐다고요? 독재자가 궁지에 몰리면 합리적 판단을 못해요. 안 되면 한번 질러보자는 도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만 해협, 남중국해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있고 미국, 일본, 한국 모두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무너지고 군은 부패하고 지휘부는 숙청당하고 근데 민족주의 선동은 극에 달하고 이게 지금 중국의 현실입니다. 불안정한 조합이에요. 10년 전 우리가 알던 그 강대국 중국 매년 10% 성장하고 인프라를 폭풍처럼 지어올리고 전 세계를 사들이던 그 중국은 이제 존재하지 않습니다. 2026년의 중국은 거대하지만 병든 노인과 같아요. 겉으로는 여전히 커 보이지만 속은 곪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거인의 종말인지 아니면 긴 겨울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확실한 건 중국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고 세계 질서가 재편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한가운데 한국도 있어요. 지정학적 이웃이자 하나의 걸림돌인 중국의 변화.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보통의 경제학,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